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자, 오늘 이슈 인사이트 시즌 3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조금 꺼림직한, 다루기에 솔직히 그렇게 썩 유쾌한 주제는 아닙니다. 오미크론, 뒤에 숨은 매도자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여러분들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오늘 화요일이지만 이제 방송이 나가는 시간은 수요일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미리 지금 하는 건데 오늘이 11월 30일 화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종합주가지수가 2839포인트, 실질적으로 2840포인트까지 아침에 장중에 2942포인트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자, 그런데 종가가 얼마에 끝났느냐? 2822포인트에서 약간 10포인트 정도 반등이 나와서 2839포인트에 끝났어요. 42포인트에서 장중 저가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20포인트가 오늘 장중 변동성이 있었는데 종합주가지수가 120포인트가 변동성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변동성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오미크론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 오늘 매도자들이 어떻게 그 오미크론 뒤에 숨어서 실제 시장, 국내 시장을 한번 움직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매도자들이 오미크론 뒤에 숨은 매도자들이 포지션을 상방으로 돌릴 때가 지수가 급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수익 실현을 여러분들 기다렸다 할 거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주가가 더 빠질 것 같으니까 현금을 해가지고 아래에서 한번 받아볼 기회를 노릴 거냐인데 그 부분을 판단하시기에 요 흐름을 아마 보신다면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거는 제가 아까 장중에 한 오후 13시경 11월 30일 날 13시경 갖고 만든 자료입니다. 11월 30일이죠. 누구 외국인들이 오늘 매일 일별한 거예요. 거래소 시장에서는 1,440억을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은 1,100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선물은 6,300계약인 5,993억, 그러니까 6천억 원을 사실 매도를 갖고 있었죠. 언제? 13시경에. 그리고 중요한 건 콜옵션은 13억 매수인데 매수예요. 금액은 수량은 약 700개니까 뭐 큰 의미는 없네요. 그렇죠? 13억이 중요하고 풋옵션은 69억이니까 70억을 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량은 1,090개 매도고.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주식은 사야 올라가는 거고 코스닥도 사야 올라가고 선물도 사야 올라가고 콜옵션은 어떤 거 하는 겁니까? 올라가는 쪽에 거는 겁니다. 풋옵션은 떨어지는 쪽에 거는 거예요. 콜옵션을 때리면은 뭐예요? 그러면 매도는 올라가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반면에 그 주식을 매도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반면에 풋옵션 떨어지는 쪽에 거는 건데 그걸 매도했다는 것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즉 공매도 쳤던 세력들이 수익 실현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주가는 빠지고 있었고 선물은 아랫방향을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됐죠. 반면에 종가상에서 어떻게 끝났냐. 이 외국인들 콜옵션 70, 60억, 9억 매도가 종가에 매도 100억 원으로 끝났습니다. 그 선물은 거의 다 정리해서 장중에 7,200가까지 갔다가 거의 다 정리해서 1,500개 전후로 매도로 끝났어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주가 밀어놓고 1820포인트까지 쑥 밀고 거기서 대량으로 풋옵션을 때렸죠.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뭘로 지켜낸 거예요? 그렇죠. 매도했던 선물 매도했던 걸로 매수해 가면서 주가가 20포인트 반등 나오는 걸로 그걸 좀 지켜냈어요. 그러면 뒤에 숨은 세력은 누군가요? 코미크론이라는 이 뒤에 숨은 세력은 사실 외국인들이 뒤에 숨어 있었던 매도 세력들입니다. 매도자들이에요. 즉 종합주가지수를 어제 미국이 올라서 플러스 40포인트대인 1942포인트까지 끌어올렸다가 장중 저가 오후 15시경에 3시죠. 그 경에 1822포인트까지, 즉 120포인트의 변동성을 이끌어낸 것은 사실은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입니다. 물론 한국만 빠진 것은 아니에요. 미국이라 일본이라든가 동시간대에 했던 홍콩도
플러스권대에서 마이너스권대. 홍콩도 마이너스 2.5까지. 일본은 마이너스 1.6까지 빠졌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 유달리 많이 빠진 거는 바로 저런 또 수급적인 요인도 1% 정도 더 빠졌는데 수급적인 고점 대비 오늘 수급적인 요인들이 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보시다시피 매도자들이 숨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주가 급락을 이용해서 더 아래쪽으로 팔았습니까? 아니면 위쪽으로 베팅했습니까? 위쪽으로 살짝 베팅했죠. 자, 그러면 외국인들은 왜 그렇게 했는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이루어질 건지 계속될 건지 한번 저희가 그 부분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봐가면서 강의를 계속 진행할 건데요. 먼저 그러려면 오미크론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봐야 되겠죠. WHO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려 변이가 있고 관심 변이가 있어요. 우려 변이는 알파, 베타, 감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델타. 전부 다 언제 지정됐나요? 그렇죠. 2020년 10월, 2020년 11월, 2020년 5월, 2020년 9월. 지금 대한민국에서 공황이라든가 혹은 열이 나서 코로나 검사를 하면은 어떤 거가 검사되느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80여 종에 대해서 다 검사되는 게 아니고요. 요 4개가 검사가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양성이냐 음성이냐 부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까지 나오는데 정확히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하려면 한 번 더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관심 바이러스도 상당히 센 거죠. 왜? 80여 개 가까이 되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를 이렇게 검사해서 그만큼 WHO는 위험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관심을 보는 겁니다. 에타 바이러스, 요타 바이러스, 카파, 람다, 뮤.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2021년도에 관심 이상으로 받는 건 이 뮤 바이러스 말고는 없어요. 나머지는 우려 바이러스, 즉 사람들한테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건 전부 다 2020년도 델타가 마지막이죠. 여러분들 기억하는 건 주로 이게 우리가 바이러스 말하는 건 이거고요. 주로 말하는 건 영국에서 발생한 거. 이제 델타가 근데 알파보다 1.5배 정도 이상 세죠. 근데 여기에 지금 뭐가 하나 생긴 겁니까? 그렇죠. 11월 26일 날 토요일 날 아침에 얼마나 급했으면 WHO는 바로 오미크론을 우려 바이러스로 공식적으로 지정해 버립니다. 오미크론이 그러면 언제 나왔을까요?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오미크론은 2021년 10월 11일에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발견됐어요. 그리고 이것이 전파가 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11월 9일 날 첫 확인됐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런데 20일도 안 돼가지고 우려 바이러스로 바로 지정했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언제 창궐을 했습니까? 이번 연도 여름이에요. 첫 발견은 작년도에 발견됐습니다. 자, 그럼 적어도 6개월 이상 걸려요. 우려로 지정되려면. 근데 오미크론은 지금 나오자마자 어떻게 보면 한 달 만에 바로 우려로 지정됐어요. 관심도 아니고 바로 우려로. 어느 정도 문제가 있길래 그러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다. 그것은 이제 원 바이러스 균은 중국에서 뭐 발견됐다고 뭐 말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것이 창궐하게 된 것은 영국에서 이 알파 변이 바이러스가 1.5배 이상 빠른 속도로 감염이 돼가면서 문제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번에 한번 또 위력을 떨쳤죠.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알파보다 또 더 빠른 속도로 전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에 저기가 된 거죠. 오미크론이.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전파 속도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한번 제가 한번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거는 치사율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감염자 한 명이 전염시킬 수 있는 인구를 통계를 낸 거예요. 홍역이에요. 감염자 한 명이 몇 사람을 감염시키느냐. 15사람을 보통 감염시킵니다. 가장 인류한테 치명적인 질병이죠. 감염 질병이 홍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치사율이, 홍역은 이게 1%고 여기가 10%입니다. 치사율이
0.2%에서 0.3% 정도 됩니다. 홍역. 자, 그런데 그 다음 심각한 거는 바로 이제 사스 10%예요. 치사율이. 감염률이 몇 %입니까? 감기하고 똑같은 수준인 약 2명에서 1.5명. 에볼라 바이러스 치사율이 50%입니다. 굉장히 2명이 100명 걸리면 50명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치사율이 1.2에서 한 1.5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했지만 그렇게 저기하진 않았어요. 반면에 천연두 같은 경우 한국에서 가장 창궐했던 메르스 같은 경우 치사율이 높았죠. 30%에서 40% 사이인데 치사율이 0.1%에서 0.2% 정도. 천연두 한번 보겠습니다. 치사율이 한 30% 정도 되는데 감염 전파율이 한 3명에서 4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가장 전파력도 좋아가면서 치명적인 건 천연두였습니다. 호암마마라고 불리는 거. 자, 그 다음에 홍역은 치사율이 좀 낮죠. 걸리면은 15명씩이나 번지는데 천연두는 4명이 번져요. 자, 그런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몇 명 걸리느냐? 한 명이 전파서는 속도가 9명에서부터 5명입니다. 평균 7.5명이겠죠. 높게 잡으면. 근데 이거의 2배예요. 누가? 오미크론이. 그럼 몇 명 전파시켜 한 사람이? 감염자 한 사람이 15명. 홍역을 전파시키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평균 가격이 많게는 20명, 적게는 10명 정도. 15명이 평균이에요. 전파력은 홍역 정도 수준인데 치사율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1.2%까지 올라가죠. 근데 지금 오미크론은 뭐 20%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사스보다 커요. 그러면 전파율은 15명인데 치사율은 사스보다 높다. 치사율은 천연두나 에볼라보다는 낮지만 전파력이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과 5천만 명이면 야, 어차피 그거 방역 학교 못 가게 하고 회사 못 가게 하고 뭐 몇 사람 못 넣어서 밥 못 먹게 해도 걸릴 사람 어차피 다 걸리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모든 국민이 다 백신을 맞든지 다 걸리게 하는 거. 이게 목적인데 문제는 이게 만약에 1년 내로 이루어진다. 그럼 대한민국이 한 달 동안에 병원에서 사람들을 치료받게 할 수 있는 능력이 100만 명이다. 그러면 적어도 5년에서 6년 정도 걸리면 온 국민이 백신을든지 혹은 걸려도 치료를 받아가면서 걸릴 수가 있는 거죠. 즉 치사율이 확 떨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한 달 사이에 1000만 명이 걸린다. 그럼 나머지 900만 명은 어떻게 합니까? 병원 수용 인구는 1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자가 치료받아야 돼요. 자가 산소라든가 링거라든가 열 낮추는 거라든가 주사 맞는 거라든가 본인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치사율이 아무리 높아 하더라도 1%인데 이거는 20%라고 생각해 보세요. 180만 명이 죽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 치료받으면.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는 걸리고 안 걸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걸려야 집단 면역으로 돼야 되니까. 문제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속도로 천천히 다 같이 걸리거나 백신을 맞거나 그러면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거예요. 문제는 한꺼번에 그게 다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도 못 가게 하고 거리 두기 하고 몇 명 이상 모이면 안 되게 되고 전파 속도를 천천히 늦추는 겁니다. 어차피 핵폭탄 터질 거 그냥 터뜨려. 이게 뭐예요? 핵폭탄인 거예요. 반면에 그 핵폭탄을 1초에 빵 터질 거를 10년간 천천히 원자로를 녹이는 게 뭡니까? 그렇죠. 이게 핵발전소인 겁니다. 이해되셨죠? 천천히 하면 폭발하지 않고 우리가 전기를 뽑아 쓰거나 각종 산업에 유용하게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순간에 폭발시키면 어떻게 돼요? 폭탄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원리가. 해롭게 안 좋은 거지만 해롭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면역체제를 만드느냐. 문제는 전파 속도가 15명 정도로 빨라가면서 치사율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 모른다는 게 이게 치명타입니다. 왜 저게 문제가 되냐면 이거는 에이즈 환자와 코로나 바이러스가 에이즈 환자 몸에 들어가서 장기간 만들어진 걸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런 돌기 안에 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게 16개를 갖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은 몇 개 갖고 있냐면 32개를 갖고 있어요. 그만큼 각종 변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백신이라든가 사람 몸에서
다양한 형태로 세포와 결합해가면서 어떻게 튈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A조 환자지만 새로운 거하고도 결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이 오미크론을 천천히 하는 게 목적이죠. 오늘 그런데 어떤 발표가 있었느냐. 오늘 장 끝나고 이 모더나 회장님이시죠. 모더나 회장님께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기존의 모더나 백신은 오미크론의 약효가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 통계를 낸 것을 보면. 그래가면서 사실 오늘 장중에 오후 2시 반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2시 반 전후로 해서 미국의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이 5%가 폭락했습니다. 즉 물가 상승 압력이 순간 폭락 나온 거예요. 장중에. 미국 시장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장중에 계속 야간 선물 열리듯이 이것도 열려요. 자, 그런데 한국 시간으로 2시에서 2시 반 사이에 5%가 10년물 이자율이 야간 선물에서 폭락 나왔어요. 그래가면서 그 폭락의 이유가 바로 모더나 백신으로 맞으면 그래도 부스터샷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각국 나라들은 이제 폐쇄를 해야 되잖아요. 아까 보셨지만 전파 속도가 치명적이기 때문에 아직 나온 건 아니지만 일단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시장에서 일본도 빠지고 한국도 빠지고 홍콩도 빠지고 순간 급락 나와가면서 오늘 국내 증시량이 120포인트의 변동성을 가졌습니다. 약간 순간적인 사람들의 공포감이라든가 패닉이 나온 건데요. 바로 저 오미크론의 저런 무서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다행히 화이자 CEO는 그런데 먹는 치료제가 왜 중요하냐. 자가치료를 병원서 안 받고 집에서 먹어가면서 치료를 그러면 이겨낼 수가 있잖아요. 한꺼번에 저렇게 집단 면역이 전파 속도가 순간 폭발적으로 일어나도 그 병원이라든가 거기 아닌 상태에서 극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자가치료를 받아야 될 지침서가 내려왔죠. 그래가면서 뭐라고 나왔어요? 집에 한 사람 걸리면 그 집안에서 같이 동거했던 사람들 전체는 20일간 회사나 학교나 못 가고 집에서 해야 된다고 나와 있죠. 구체적인 지침이 나왔습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어떻게 보면 대비책이라고도 볼 수 미리 그러니까 순간 폭발할 수도 있다는 거 오미크론 때문에. 그때 화이자에 먹는 치료제 머크는 안 된다고 해서 어제 빠졌고 화이자에 먹는 치료제가 50% 이상 효과만 있다면 머크는 30%도 효과가 없다고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그렇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항상 조류독감이라든가 뭐 메르스라든가 혹은 기존의 에볼라라든가 이런 게 나왔을 때 시장은 항상 그것 때문에 먼저 폭락했습니다. 그랬다가 어때요? 막상 지내놓고 보니까 극복이 되네. 그때부터 다시 또 금방 또 회복하죠. 따라서 오늘은 약간 투매적 성격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미국 나스닥 선물은 당연히 빠지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오미크론 진단, 코로나19 진단 방법 앞으로 2주간이 상당히 중요하게 보이는데 왜 2주간이냐? 현재 코로나 진단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진단을 하잖아요. 이렇게 코에다 넣어서 그러면 그거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보시다시피 WHO에서 공식 공고한 우려 변이 바이러스 4개만 되는 겁니다. 다 되는 게 아니라. 오미크론은 이 4개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죠. 안 들어가 있어요. 타액 검사 방식이나 이걸 PCR 방식이라고 하는데 비인 두도말 코에서 빼는 거 그걸 비인 두도말 분자 진단 방법으로 해요. 그래서 시젠이라든가 몇몇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런데 보통 이제 바이러스에서 채취합니다. 그리고 나서 검사 시료를 준비하고 이제 검사 시료에 합성해서 그걸 증폭시켜요. 네. 양이 많아야 검사하기가 쉽겠죠. 균이 10개 있는 거하고 10,000개 있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자, 그래갖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뭐뭐 감염에 걸려 있다. 그래서 양성, 음성 여부를 판독하는 겁니다. 문제는 오미크론은 지금 저걸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코로나냐 아니냐 하고 따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저 분석기에다가 그거를 만드는데 아까 각 보건소라든가 분석기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오미크론까지 걸러내려면 적어도 1주에서 2주 정도 지나야 그 걸러낼 수 있는 시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제품을 만든다면 대량 생산하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빠르면 한 달 걸리겠죠. 저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기계적인 부분인지 시료약을 바꿔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지는 솔직히 저는 모릅니다.
나온 건 없어요. 구체적으로. 다만 우리나라 정부에서 말한 오미크론 S단백질 유전자에 대해서 PCR, 질병검사청에서 28일 날 발표한 내용이에요. 네. 아까 보셨던 PCR 검사법을 S단백질에 대해서 개발해서 위탁 의료기관에 하는데 1, 2주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약간 기존의 장비에 뭐를 장착한다든가 업데이트해 주는 수준이니까 빨리 할 수 있겠죠. 다만 오미크론 변이는 PCR 검사법이 아닌 전장 또는 타겟 유전자 분석 방식으로 진행해야 된다. 노멀하게 안 된다는 거죠. 대중 그 기존의 것처럼 타겟 형태로 해야 되니까 거기에다가 현재 우리나라는 알파, 감마, 베타, 델타 이 4개 아까 우려로 지정된 것만 가능한데 여기다가 이걸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S단백질 유전자를 할 수 있는 것을 PCR 검사법을 만들어야 된다. 1, 2주 걸린다 그랬어요. 한국에서. 자, 그러면 앞으로 1, 2주에서 대량으로 그것이 퍼질 때까지 적어도 한 달 걸리겠죠. 4주.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와중에 오늘 외국인 울산인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오미크론 2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됐는데 거기서 갖고 다시 보는 거거든요. 오미크론으로 판정이 됐다고 해가면서 지금 뭐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만 빠진 거 아닙니다. 그럼 일본도 빠지고 홍콩도 다 빠졌잖아요. 한국 때문에 빠졌을까요? 아니에요. 따라서 아까 보시다시피 이 뒤에 일단 매도자들은 오늘 오미크론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질병으로 보면 안 되고 저는 유동성의 흐름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질병이지만 뭘로 측정할 줄 알아야 돼요? 돈의 흐름으로 측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돈의 흐름의 본질을 붙잡고 흔드는 겁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막히는 겁니까? 즉 코로나 때 2000포인트에서 1500포인트까지 빠졌다가 왜 급등 나왔어요? 금융시장의 본질을 만든 것 차단시킨 건 아니죠. 코로나로 인해서 무역이라든가 이런 거 처음 겪어보니까 봉쇄시켰다가 보니까 이 정도는 아닌데 이거 극복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금리 떨어뜨리고 이자율 떨어뜨리고 시장에서 양적 완화하고 제로금리 속에서 돈 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순간 급반등 나왔죠. 지금은 어떤 겁니까? 오미크론이 돈에 대한 본질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경색시키는 겁니까? 그렇죠. 일시적으로 경색시키는 겁니다. 금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리고 앞에서 놀랬던 부분이 있으니까 잠깐 이번에도 혹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것뿐이에요.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극복할 수 있겠죠. 즉 매도자들이 뒤에 숨었는데 오늘 어떻게 했어요? 풋옵션을 대량으로 팔았잖아요. 급락을 이용해서 수익 실현하고 빠져나와서 공매도 쳤던 거 정리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원리로 따지면. 따라서 저는 일시적인 흐름으로 보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 내가 주식을 갖고 있다. 앞으로 한 달 내내 빠질 것 같다. 빨리 팔아야죠. 2800이든 1700이든. 그런데 지수의 변동성은 크게 나타났지만 일시적으로 덜컹덜컹 한 다음에 다시 추스릴 것 같다. 그럼 기다리고 있다가 사고 싶은 거 사야 됩니다. 저도 오늘 사고 싶은 거 샀어요. 샀는데 산 시점에서 신중하게 샀습니다. 지수 플러스 날 때 기다렸다가 마이너스 났을 때 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 손실 났습니다. 종목이. 자, 그렇지만 그거 그냥 갖고 있습니다. 왜? 그동안 올라가다가 충분히 조정받았다고 보고 사고 싶었던 걸 산 것뿐이거든요. 장중에 그것도 미국 자원 떴으니까 오늘 분명히 매도 세력이 있을 거다. 마이너스 보합에서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사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더 빠졌습니다. 팔았을까? 안 팔았을까? 안 팔았습니다. 왜? 조금 더 살려고 5% 정도는. 자, 왜 그러느냐? 2800 전후에서는 어차피 팔 사람 다 팔았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게 일시적이냐? 아까 보시다시피 돈의 본질을 건드린 거냐? 아니면 일시적인 경색이냐를 빨리 판단해야 돼요. 역사 이래로 질병이라든가 테러 앞에서 주식시장이 일시적인 하락은 있었습니다만 붕괴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금방 V자형 회복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듣는 수요일 날 혹은 목요일 날 아침에 어떻게 판단해 아마 그때도 또 지금처럼 덜컹덜컹 할 겁니다. 판단하시는데 유용한 지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즌 3 두 번째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